김경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텐데요. 금관이나 방가사유상, 석굴암, 불국사를 꼽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떠올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대표 문화유산 가운데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복제품의 몸값도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금동 대향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왜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제 금동 대향로를? 뭐 가장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막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1993년에 우연히 발견돼서 발굴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동대학로가 사실 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실물 크기로 이렇게 만든 가장 비싼 것이 이제 금을 좀 입혀가지고 금박을 아마 입힌 것 같은데요.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호가하는 게 있대요. 특히나 일본인들이 좀 많이 되게 그 인기가 있고 제법 뭐 팔린다고 하고요. 네. 3만 원짜리도 있는데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집안에 두고 이렇게 감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몇백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문양들이 그렇죠.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3만 원짜리는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다. 조그맣게. 그거 이제 진짜 300만 원짜리 진짜 크게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로는 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랄까요? 요즘에 박물관에서 만드는 굿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외국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념품처럼 하나 사곤 하는데 이런 그 기념품으로는 백제 금동대학로가 아주 뭐 인기가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또 뭐 박물관 기념품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디자인도 그렇고 쓰임새도 그렇고 해서 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또 굿즈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뭐 있어 보여요. 뭔가 그래서 이제 일부 품목 없어서 못 판다는데 특히나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되는 굿즈 가운데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이어폰 케이스가 뭐 최근에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라고 하고 절판돼 갖고 또 다시 만들어 팔고 그랬다고요. 그다음에 고궁박물관에서 그 효명세자의 야간 연회 때 불을 밝혔다는 그런 유리 사각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5차까지 완판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팔릴 줄 몰라가지고 수급에 차들까지 빚었다고 하고 요즘도 팔린다고 하는데 엄청 인기를 끌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현대적 감각의 굿즈를 개발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학로의 경우는 뭔가 실물 그들의 복제품 이런 걸로 해서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저 진짜 잘 몰랐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백제 금동대학로는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실제 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약간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지 좀 벅차다는 느낌도 받게 되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연히 발견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인접한 이름 없는 절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능산리 고분군이라는 게 사비 백제의 임금 묘역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에서는 능산리 고분군의 백제 고분 모형을 전시해 놓고 있었는데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유적이니까 사절에 이제 발굴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1993년 12월 초까지 계속 이제 발굴이 진행됐는데 악전고투였다고 합니다. 발굴 현장이 계곡적이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이제 그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발굴 구덩이 확보하랴, 또 흘러 들어오는 물을 빼내랴, 굉장히 뭐 이중고를 겪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이면은 겨울이잖아요. 진짜 힘들었겠는데요. 막 땅도 얼어붙고 막 이래서. 보통은 그 겨울철이 되면 발굴을 중단하거든요. 그 별거 없으면 왜냐하면 땅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별거 없으면 또 겨울을 공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2월 12일 오후 4시쯤에 4시 반쯤에 그 당시 발굴단이 국립공주박물관이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발굴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엄청난 얼척을 낳게 되는데요. 이 물구덩이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뚜껑 같은 것이 보였고 그것이 이제 향로인지는 상상도 못했고 예사롭지 못한 이제 유물이 나오니까 이게 작업을 중단하면서 현장 인부들을 모조리 퇴근시켰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보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부들도 아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퇴근을 시켰다고 하는데 예전에 트로이 유적을 발굴한 독일인 슐리만 부부가 있거든요. 유명하죠. 그 사람들도 결정적인 유물 발굴할 때는 인부들한테 이제 강제 휴가를 준 다음에 자기들끼리 발굴했다는 건데 그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숨기려는 뭐 그런 의미가. 저도 살짝 지금 뭔가 의심이 돋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는 그래서 인부들을 모두 귀가 조치시킨 다음에 하계직만 모여가지고 오후 5시쯤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전등을 이렇게 밝혀놓고 그 8시 30분쯤에 완벽하게 그 향로를 발굴했는데 물을 스펀지로 적셔가면서 계속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구유형이라고 하잖아요. 타원형 물구덩이 같은 게 그건데 1m 한 20 정도 되는데 막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그 뻘 같은 흙을 걷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그 뚜껑과 몸체가 분리된 대향로가 모습을 드러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마 발굴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전에도 이렇게 직접 발굴한 당시에 그 신광석 공주박물관장한테 그때서 가면 어땠어요?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정말 빼어난 문화유산을 내 손으로 발굴했다라는 정말 뿌듯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서 이게 바라본 겨울 하늘 그 청청한 별들 이러면서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물을 그 박물관으로 옮겨가서 흙도 닦아내고 그러는 순간에 박물관 직원들이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신선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이고 동자상도 보이고 도요새, 호랑이도 보이고 온갖 진금이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짐승과 인물이 거기에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향로를 보면 뚜껑과 몸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뚜껑 꼭지에는 보시면 이제 봉황이 턱 밑에 여의주를 안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모습이고요. 뚜껑 윗부분을 보면 악사 5명이 5가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뚜껑 전체는 삼신산 형태가 이제 4, 5단으로 돼 있는데 첩첩산중의 자연세계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죠. 지난번에 부여에서 발견된 전돌 얘기해 주셨잖아요. 무늬가 새겨진 8가지 전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산수 인물화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떠오르네요. 그것이 그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보물 343호 무늬전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명칭으로는 산수문전이라고 해요.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무늬전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건데요. 거기에 있었던 산수 인물화가 있는데 이게 금동 대학로에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봉우리가 74곳이나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6그루, 바위가 12곳, 그리고 산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이 보이고 호랑이, 사슴, 코끼리, 원숭이 등에서 39마리의 현실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16명의 다양한 형태의 인물상이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받침대 부분, 밑부분은 마치 용이 우주의 삼라 만상을 받들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항로가 중국산으로 오인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항로를? 중국산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유행한 박산로를 의미하는데 박산이라는 거는 중국의 전설에서 이제 그 바닷 가운데 신선들이 사는 산이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의 이상향이었거든요. 왜 박산로를 봤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웃픈 이야기인데요. 이 발굴된 향로가 보니까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답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이거는 보나마나 중국산일 거야라고 이제 당시에 선입견을 가졌던 거죠. 이게 너무 패배주의 젖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없어 백제가 이런 거였는데 백제 금동대학로가 높이가 62cm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무게가 11.8kg이나 되거든요. 그러나 중국의 박산로를 보면 백제 대학로처럼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끝에 이제 계속 연구를 했다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백제 금동대학로는 중국 향로의 전통을 계승을 했지만 백제만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삼국시대 토기나 금속기 등을 보면 산이 중첩되고 봉황이 표현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백제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 백제인의 빼어난 예술적 감각, 독창성 이런 것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화생했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린 걸작품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전 갑자기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들죠. 앞으로
요즘 중국의 기세로 보면 이것도 자기네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혹시 참. 그럴지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는 안 영향을 나오고. 받았으면 다 예.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지금 분위기라서. 예. 근데 사실 이런 그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문화재를 음.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뉴스잖아요. 당시 신문으로 따지면 신문 일면 토보 그냥 다 장식할 만한 그렇죠. 거 그 아닙니까? 모습이 또 예쁘지 않습니까? 예. 예쁜 정겨. 그래서 그 1971년 모녀왕릉 발굴 이후에 또 한 번의 쾌거다 이렇게 뭐 대서특필을 했고 네. 특히나 일본 언론도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향로 발굴 소식을 일면 주요 기사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뭐 실었더라고요. 그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 향로가 사실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체 높이가 60cm가 넘는 그런 이 엄청난 대형 향로가 발견된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산리에서 출토된 향로 이것은 분명히 세계 최대의 금동 향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물론 이제 향로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네.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중요한 행사나 예. 의식을 치를 때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서 쓰여졌던 겁니까? 이게 주로 이제 사찰에 불전에서 향을 피우는 도구고 이게 사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는 물구덩이에서 나왔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게 이렇게 뭐 사찰에 이렇게 보관돼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향로가 놓여 있었던 곳이 또 사찰의 공방지 바닥에 있던 나무 물통 아니었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그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왜 나무 물통 안에 향로를 넣어둬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 머리 싸매고 이제 연구자들이 판단했는데 결국 구덩이 속에서 발견된 이 금동 대향로가 바로 이제 숨막혔던 백제의 멸망의 순간을 증거한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우리가 백제 멸망을 했던 그 620년을 이 뭐 사찰과 함께 상상을 해보면은 네. 나당연합군이 불시에 이 사찰까지 밀려들어서 약탈과 유린이 벌어지고 그래서 스님들이 창졸간에 임금의 분신과도 같은 향로를 감춰야 되잖아요. 감췄고 왜냐하면 이 사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제 임금들의 무덤이잖아요. 네. 능산리 거분군이 그 옆에 있으면서 고인이 된 백제 임금들의 제사에 사용된 그런 향로지 않습니까? 요즘식 뭐 전쟁의 양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당시에 전쟁을 하면 뭐 약탈, 뭐 살인, 방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네. 또 이런 지금 임금의 고분이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이 훼손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일부러 숨긴 겁니까? 아니면 그 우연히 그냥 이렇게 아니, 너무 우발적인 급박하니까, 사건이었던 거예요? 급박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나무물통에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스님들은 백제 스님들은 그 사찰의 스님들은 그렇게 백제가 쉽게 멸망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며칠만 숨겨놓으면 괜찮겠거니 하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황급하게 향로를 공방터 물통 속에 그냥 던져놓고는 도망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백제는 멸망했는데. 멸망을 했지만 무장은 항복을 했지만 3년간의 어떤 이 부흥운동이라는 항전이 있었죠. 그러나 스님들은 그 사찰의 스님들은 영영 사찰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고 절은 불에 타고 공방도 지붕도 무너지고 그리고 백제의 혼을 담은 이 금동대학로도 1300년 이상 그냥 그 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고고학은 이렇게 복원해내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 뭐랄까요 있었던 일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일종의 증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꿰맞추면서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럼요. 그냥 상상만 하면 그냥 뭐 소설이잖아요. 소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물의 상태라든가 그리고 유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이게 무슨 증거가 없는 거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향로가 발견된 지 2년 만인데 1995년에 이 절터에 목탑을 세웠던 그런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또 발견이 되는데 백제 27대 임금인 위덕왕의 누이 동생이자 성왕의 딸이 사리를 공양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명문 석조 사리감이 확인이 됐는데 이 성왕이 누구냐면 불교를 백제 중흥의 기반으로 삼은 임금인데 이분이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거든요. 뒤를 이은 위덕왕이 이 비명에 아버지를 기리면서 이 목탑을 지었을 것이고 그 딸이 또 공주가 사리를 공양한 거죠.
그 백제 멸망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세기 전에 일인데. 명문 석조 사리감의 발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토 양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의 출토 양상이 중요하다는 네. 건데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탑의 중심 기둥이 도끼와 같은 흉기로 처참하게 잘려 있었다는 거고요. 이 창왕명 사리감 이것도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당연합군이 와서 벌인 짓이다. 그걸 백제인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당연히 이제 나당연합군이 벌인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스님들은 백제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아마 스님들뿐만 아니라 백제인 전체가 그렇게 백제가 허망하게 멸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만큼 당시 백제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642년 7월에 의자왕이 그 신라 미우성을 비롯해서 40여 개 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해 8월에는 유능한 그 백제 장군인 윤충이 신라 낙동강 전선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대하성인데 그 지금의 합천입니다. 그 대하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그야말로 완전히 그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을 만든 이유가 신라 네. 혼자서 싸우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당나라에 손을 내밀었다. 그렇죠. 그 고구려에 갔다 고구려에서 실패하고 당나라로 간 건데 예. 의자왕과 백제인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고 간과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백제 공격이 이제 견디다 못한 신라가 그 648년에 나당연합군 결성의 미략을 맺었거든요. 그거를 간과한 거죠. 당시에 당나라 태종이 신라의 사신인 김춘추 나중에 이제 태종 무열왕이 되는 분인데 네. 김춘추를 만나서 그래 나당연합군 해줄게라고 하면서 당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를 평정하게 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 이 신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신라가 왜요? 외세를 끌어들여서 삼국을 통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아, 그 실제로도 그렇게 예, 일을 많이 하고 선례를 학창 시절에 남겼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예, 한데요. 나쁜 소리를 남기고 뭐 어쩌고 예.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민족의 개념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념이 아. 없었잖아요. 뭐 그런 그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이 그렇다는 거고 여하간에 그렇게 나당 동맹을 맺었는데 백제가 신라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 3년 뒤 651년에 당나라 황제인 고종이 백제 의자왕한테 너 자꾸 신라 괴롭히면은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그런 국서까지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사전에 통보까지 다 했던 거네요. 계속 이러면 우리 공격한다. 그런데도 뭐 이런 식으로. 의자왕이 그거를 강거를 한 거죠. 그래서 652년에 그 1년 뒤인데 당나라에 조공을 한번 보냈는데 그걸 빼고는 그 뒤로부터는 사실상 당나라와 국교를 단절한 상태에서 그 운명의 660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뭐 이제 고대 임금 중 가운데 네. 의장왕에 대한 스토리만큼 많은 네. 임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천궁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예. 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죠. 그렇죠. 삼천궁녀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거기 낙화암을 가도 삼천궁녀가 빠질 예. 만한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그 좀 안 좋은 임금이다라는 걸 후대에서 뭐 이제 이제 신라가 지배한 신라가 시절에 하니까 평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되는 이렇게 거고. 안 좋게 평가가 된 근데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해동증자라는 통할 만큼 효자였고 신라와 싸우면서 연전연승을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만심, 타성 이런 게 붙어가지고 뭐 독재자로 변질을 하고 또 충신들을 쫓아내서 우리가 배우는 뭐 성충이 옥사를 하고 흥수가 귀양을 가고 그 빈자리를 신라의 간첩인 그 이 좌평 임자 같은 인물로 채워지고 뭐 이런 그 스토리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뭐 우리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선조 얘기를 또 예를 들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는 것 이런 거에 좀 둔감해졌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백제 말기는 또 어떻게 보면 백제 예술로 보면 굉장히 절정에 이르는 또 시기예요. 그것도 금동대학로 보면은 진짜 그렇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절정기에 보면은 사치학락에 빠졌다라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들고 망할 때 사치학락 이런 얘기가 뭐 그런 나와요.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건데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당 연합군 결성은 수수방관 한 점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고 그 외교 실패 그다음에 내부 갈등 이런 거로 속절없이 멸망하게 되는데 660년 상황을 보면 당나라 소정방이 온 게 6월 21일이고 계백장군과의 황산벌 전투가 7월 9일이고요. 의자왕이 도망친 게 13일이고 항복한 게 18일이거든요. 7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무너졌는데요. 허망하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
이와 같이 숨가쁜 어떻게 보면 백제의 멸망 스토리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 스토리도 그렇고 굉장히 극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금동대학로 상설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 부여박물관의 어떤 네. 얼굴이죠, 얼굴.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기억하시면서 가서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